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편입니다. 14장의 공간적 배경은 더블린 홀레스가에 있는 국립산부인과 병원 건물이고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앞서 13장에서 예고된 대로 블룸은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퓨어포이 부인을 문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스티븐 일행과 만나 합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3장에서 거티와 블룸이 상징적인 관계를 가진 후 이어지는 14장의 배경이 산부인과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었고 다음은 출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산부인과에서 거티와 블룸의 상징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은 스티븐입니다. 14장의 표제인 태양신의 황소들은 오디세이아 12권에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태양신의 섬 시칠리아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일행이 경고를 어기고 태양신의 황소를 잡아먹었다가 이에 분노한 태양신 헬리오스가 번개와 내성으로 오디세우스의 배를 파괴해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리시스 14장에서 이 일화는 태양신의 황소들만큼이나 고귀한 새 생명들이 잠들어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술판을 벌인 스티븐 일행의 분노한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벌한다는 것으로 변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행과 합류한 블룸은 만취한 스티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이 술 취한 젊은이들과 천둥 번개에 담긴 의미에는 반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두 차례의 감자 대기근과 그 여파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1000만 명에 가까웠던 인구가 결국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새 생명의 탄생은 더욱 소중한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14장은 마치 이런 소망을 반영하듯이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찬사와 기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나그네 한 명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길고 긴 방랑을 계속했던 그는 오직 인간에 대한 참된 연민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아일랜드 여인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총 70개의 침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친절한 간호사의 안내로 병원에 들어오고 그가 들어오는 순간 밤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입니다. 병원에 들어온 블룸은 간호사에게 퓨어포이 부인의 안부를 묻고 이에 대해 간호사는 그녀가 만 3일 동안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곧 건강하게 출산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무렵 딕슨이라는 이름의 젊은 의사가 블룸을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딕슨이 자선병원에서 근무할 때 용의 창에 가슴이 찔렸던 실은 벌에 쏘인 블룸을 치료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룸은 온갖 야단법석을 떨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딕슨은 차분하게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용의 창을 언급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14장의 문체는 중세시대의 기사문학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산초나 둘시네아에게 말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딕슨은 마침 사람들이 병원에서 즐거운 모임을 갖고 있으니 함께하지 않겠냐고 블룸에게 제안합니다. 조심스러운 성격의 블룸은 처음엔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딕슨의 거듭된 권유로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블룸 자신도 긴 여행에 지쳐 쉴 곳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성이라고 표현된 실은 방 안에는 핀란드산 벚나무로 만든 탁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급적 본문의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그 탁자는 각각 4명의 난쟁이들에 의해 받쳐지고 있었는데 마법에 걸린 그 난쟁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탁자 다리에 새겨진 조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무시무시한 칼들이 놓여 있었고 바다모래와 공기로 마술을 부려 만들어진 유리 그릇들과 역시 마법사들의 마술을 통해 미래 씨눈을 거대하게 부풀려 만든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블룸을 안내한 젊은 기사 딕스는 우선 블룸에게 한 잔의 술을 권하고
이에 일행은 기꺼이 블룸을 위해 건배합니다. 블룸 또한 자신의 투구 받침을 열고 대담하게 마시는 척 하다가 옆 사람의 빈 술잔에 슬쩍 부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블룸의 이런 수준 높은 지략을 눈치챌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스티븐과 그의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유롭게 각자 마시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한 사람은 스티븐이었습니다. 곁에 앉은 블룸은 이런 스티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사이먼과 스티븐 모두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티븐의 지인들이 대부분 의학도였기 때문인지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주로 의학적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만 시 산모가 위험에 처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 중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블룸에게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블룸은 당연히 산모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 대답을 하는 블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지 열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루디가 떠오릅니다. 어떤 의술로도 그 아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몰리는 살아남았지만 평생토록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블룸은 술 취한 친구의 아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선하고 착한 스티븐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스티븐에 대한 블룸의 부성애가 싹트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을 술로 풀어버릴 작정인 스티븐은 자신이 받은 급여를 자랑하며 일행에게 아끼지 말고 마음껏 마시라고 외칩니다. 그것에 호응하듯 한 사람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음탕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참다 못한 간호사가 산모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수치스러운 행동을 멈춰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고, 이에 일행들은 그를 향해 이 남봉꾼아, 이 돼지 곱창 같은 놈아, 이 원숭이 같은 놈아 라고 외치며 일제히 그를 비난합니다. 모두가 취한 상태였던 것이죠.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자 딕스는 스티븐에게 왜 사제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묻는데요. 이에 대해 스티븐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운명에 대해 길고 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국 운명의 여신에게 지배받는 인간의 운명은 비탄하고 껴안고 떨어지고 쇠약하고 결국 죽게 되어 그런 우리의 시체를 다시 운명의 여신들이 덮칠 뿐이라는 것이죠. 이때 밖에서 커다란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일행들은 조금 자중하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신을 비롯한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겁줄 수는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는 바깥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자신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 신을 위해 바쳐졌던 자신의 영혼이 있던 자리에는 오직 타락하고 텅 빈 허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번개와 천둥이 지나가고 마침내 하늘에서는 반가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긴 가뭄 때문에 메말라버린 들판과 강물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비였습니다. 긴 가뭄으로 고통받던 아일랜드를 구원할 비가 블룸과 스티븐이 처음으로 합석한 상황에서 내리는 것 또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일행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대화는 오전에 디지 교장이 스티븐에게 부탁했던 가축 질병에 관한 칼럼을 비롯해 주로 소에 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표제인 태양신의 황소들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멀리건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일행과 합석한 멀리건은 특유의 성격답게 불임 치료에 대한 황당하고 음탕한 견해를 제시하고, 이어서 이웃 도시에서 사진 공부 중인 블룸의 딸 밀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남자친구가 멀리건의 사촌이라는 얘기가 슬쩍 지나갑니다. 그 사촌은 블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모자를 쓰고 찍은 밀리의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딕슨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요. 며칠째 산고를 겪어왔던 퓨어포이 부인이 드디어 출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딕슨은 일행을 향해
출산은 조물주의 창조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며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베풀 줄 모르는 국가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일행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토론은 결국 부모인 블룸과 젊은 일행들 사이에 설전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블룸은 시민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과감히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또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은 그에게는 이 자리의 젊은이들이 마치 자식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을 몰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스티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긴 여행에서 돌아온 노련한 방랑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층의 퓨어포이 부인은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싸웠고 이제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모든 여인들의 남편인 하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다만 남편이 곁에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장면은 이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앞장에서 블룸과 거티가 상징적 관계를 맺었고 14장에서 퓨어포이 부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대신 블룸이 있었고 스티븐 또한 블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담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984에서도 여주인공 아오마메는 덴고와 관계를 맺지 않고 덴고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오마메는 그 아이가 덴고의 아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덴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곧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단지 아오마메와 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일본의 모든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아오마메와 덴고의 상징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율리시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관계가 뒤섞인 듯 하지만 블룸이 단지 밀리와 죽은 루디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모든 아버지를 상징한다면 이 복잡한 관계는 오히려 그 복잡함으로 인해 모든 아일랜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블룸처럼 선량하고 남을 배려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를 둔 아일랜드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서 각자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블룸은 몰리와 결혼할 무렵에 어느 온화한 5월의 저녁, 공원 연못가에 서 있던 4, 5살 된 어느 얌전했던 소년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친구들과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연못 속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마도 지금의 스티븐일 것입니다. 지금도 스티븐은 친구들과 함께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대한 먹구름이 아일랜드의 바짝 마른 들판과 졸린 황소들, 그리고 시든 초원 위에 드리워지면서 아일랜드의 땅과 하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갯불이 순식간에 그들의 한복판을 쪼개며 천둥의 울려 퍼짐과 함께 억수 같은 물줄기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스티븐과 젊은이들도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술을 더 마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아일랜드 술집들은 11시에 문을 닫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 술집, 저 술집을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이죠. 블룸은 수고한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있었고 갈색 비옷 입은 사내는 멀리서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14장이 신성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에게 놓은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벌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했고 이 구성에는 또한 반전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생명들이 잠들어 있는 산부인과에서 술을 마시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장소 또한 산부인과입니다. 그들 또한 침대에 누워있는 신생아들처럼 아일랜드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인 것이죠.
그들이 산부인과를 망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산부인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어른으로 태어나기 위한 산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고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천둥과 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충실히 따르자면 천둥과 번개는 당연히 그들에 대한 벌이겠지만 14장에서 천둥과 번개는 아일랜드의 오랜 가뭄을 끝내줄 반가운 비를 몰고 오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일랜드의 오랜 고통을 끝내줄 진정한 구원자, 불룸의 도래를 예고하는 예언자 스티븐처럼 말이죠. 반복하는 말이지만 그 아일랜드의 구원자는 영웅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만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소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티븐이 블룸의 정신적 아들로 태어나는 장면을 산부인과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 압권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술 취한 젊은이들의 길고 긴 장광설을 지켜보는 것은 꽤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3일 동안 산고를 겪어야 했던 퓨어포이 부인처럼 꽤 인내가 필요한 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15장 키르케 편은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아서 결국 술을 더 마실 수 없게 된 스티븐이 끝까지 남은 몇몇 친구와 함께 밤샘 영업하는 율락업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만 블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븐의 정신적인 아버지가 된 블룸이 그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제 율리시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